늦가을 새벽, 골목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낡은 담벼락을 비추고 그 아래 작은 간판 하나가 세월의 때를 고스란히 아는 채 걸려 있었다. 새벽길 우유 배달.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체마저 39년이라는 시간을 증언하듯 낡아 있었다. 서병국은 그 골목의 이름이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자전거를 끌고 나와 좁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던 사내. 39년 만에 처음으로 문이 열리지 않은 새벽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회째 되는 날. 장남 서인철은 아버지의 배달소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우유, 냄새가 밀려왔다. 낡은 나무 선반에는 빈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넘긴 페이지에서 멈춰 있었다. 인철은 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사흘 전 병원 영안실에서 마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평생을 새벽에 몸을 일으키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동생 서인규였다.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온 그는 검은 정장 차림 그대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 여기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인철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정리라니 무슨 소리야. 팔아야지. 이 배달소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누가 우유를 이렇게 받아먹어. 마트 가면 다 있는데. 인철의 눈빛이 굳었다. 그는 동생의 말투에서 오래된 원망의 흔적을 읽어냈다. 인규는 20살 무렵 서울로 올라간 뒤 이 골목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며 1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인철은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40년 가까이 일군 곳이야.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인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40년이나 새벽마다 이 짓을 했으면 뭐가 남았는데 빚만 남았잖아. 형은 몰라? 나 지금 사업 정리하면서 진 빚이 얼만지. 인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동생의 사업 실패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까지는 알지 못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시간이었다. 인규는 담배를 발로 비벼 끄며 배달소 안으로 들어섰다. 선반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 낡은 나무 상자에 멈췄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와 편지, 그리고 빈 유리병 몇 개가 뒤섞여 있었다. 이건 다 뭐야? 인철도 다가가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장부를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다. 배달 구역, 고객 명단,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유독 한 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 옆에 낯선 문장이 적혀 있었다. 305호 할머니, 오늘도 문 앞에 앉아 계셨다. 우유병 속 쪽지. 꼭 확인하실 것. 인철은 눈을 찌푸렸다. 우유병 속 쪽지가 뭐야. 낸들 알아. 아버지 혼자 뭘 적어놓은 거겠지. 인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방 안의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인철은 그 문장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버지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두 아들에게조차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그가 장부 한 귀퉁이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는 것이 낯설게 다가왔다. 인규야, 배달 구역이 몇 군데인지 알아? 인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몰라, 관심도 없고. 18군데야.
아버지 혼자 그 새벽마다 18집을 돌았어. 그 중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절반이 넘어. 그래서 뭐,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인철은 대답 대신 장부를 덮었다. 마음속에서 뭔가 뒤엉키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삶이 단순히 우유를 나르는 노동으로만 설명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그러나 그 예감의 정체를 아직 그는 알지 못했다. 인철은 상자 옆에 쪼그려 앉아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자전거, 짐바지에 우유 상자를 가득 싣고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리게 개업 첫날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은 지금 인철이 기억하는 얼굴보다 훨씬 앳되고 앳된 만큼 풋풋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인철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밥상머리에서도 좀처럼 웃지 않았고 형제가 다투기라도 하면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침묵으로 꾸짖던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인철은 몇 번인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 어귀로 사라지던 그 실루엣. 그때는 그것이 그저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만 보였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무엇을 이고 다녔는지, 그 무게가 우유병 몇 개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는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인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형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날 아버지가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 끝내 오지 못했던 기억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다. 텅 빈 관중석을 돌아보던 어린 인규의 눈빛을 그는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밀어내는 쪽을 택했다. 도시로 떠난 것도 자주 연락하지 않은 것도 어쩌면 그 서운함의 연장선이었을 것이다. 거실 한쪽 벽에는 낡은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시간을 맞추던 그 시계는 이제 멈춰 있었다. 인철은 시계를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새벽 4시라는 시간의 무게를 새삼 떠올렸다. 남들이 곤히 잠든 시각, 홀로 일어나 골목을 걷던 그 발걸음은 과연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골목 어귀 가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배달소 안은 적막했다. 인철은 상자를 정리하려다 말고 다시 장부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배달 구역과 고객들의 이름 옆에 군데군데 짧은 메모가 남아있는 것을 그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몸이 편찮으신 듯 며칠 더 살펴야겠다. 문 앞에 신발이 그대로다. 걱정된다와 같은 문장들이었다. 우유 배달부의 장부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의 안부를 기록한 일지처럼 보였다. 인철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는 단순히 우유를 배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새벽 골목의 안부를 확인하며 걸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철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왔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배달소를 정리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을 지켰다. 인규는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형에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조바심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부동산에 내놓든지 아니면 형이 이걸 떠안든지. 나는 더 이상 여기 얽매일 여유가 없어. 인철은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 문장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날 밤, 인철은 홀로 배달소에 남아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배달소 안의 백열등은 낮게 웅웅거리며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러다 구석에서 낡은 우유병 하나를 발견했다. 다른 병들과 달리 마개가 아직 닫혀 있었고 안에는 무언가 작게 접힌 종이가 들어있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병 속에서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어렴풋이 보였다. 인철은 오랫동안 그 병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병 표면에 부딪혀 흔들렸고 배달소 안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이 병만은 마개를 닫아둔 채 남겨두었을까? 그리고 안에 담긴 쪽지는 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새벽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마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인철은 병을 기울여 안에 든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던 탓인지 종이는 눅눅했고 접힌 자국을 따라 살짝 바스러질 듯했다. 그는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스탠드 불빛을 가까이 가져갔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종이 위 잉크는 세월에 번져 군데군데 흐릿했지만 한자 한자 눌러쓴 흔적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다. 305호 할머니, 오늘은 문 앞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벨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들러봐야겠다. 날짜는 5년 전 겨울이었다. 인철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305호. 낯선 숫자였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서둘러 상자 안의 장부를 다시 펼쳐 배달 구역을 확인했다. 손끝이 장부의 종이를 넘길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버지의 배달 노선에는 305호라는 표기가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지금은 재건축을 앞두고 대부분 비어있는 건물이었다. 인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벽지를 어른거리는 동안 그는 몇 번이고 몸을 뒤척이며 아버지의 문장을 곱씹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동생이 받았다. 형,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인규야, 아버지 장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우유병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어. 쪽지? 그게 뭐 대수야. 노인네가 뭘 끄적여 놓은 거겠지. 그냥 끄적인 게 아니야. 무슨 안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 305호 할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 적혀 있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인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형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고향 골목의 새벽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그래서 형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인규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다. 모르겠어. 그런데 확인해보고 싶어. 아버지가 대체 뭘 하고 다니셨는지. 형, 나 지금 그럴 여유 없어. 빚 정리하느라 정신없다고. 배달소는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인철은 수화기를 든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동생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피로와 조바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인철은 홀로 배달소를 나섰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걸었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계단 초입에는 305호라고 적힌 우편함이 녹슨 채 걸려 있었다. 우편함 안에는 오래된 전단지 몇 장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계단 난간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계단을 올랐다.
문 앞에 서자 오래도록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는 옆집 문을 두드려 보았다. 잠시 후 나이 지긋한 여인이 문을 빼꼼 열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저 305호에 사시던 할머니를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 우유 배달을 하셨던 서병국이라는 분인데요. 인철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여인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다. 아, 우유 아저씨 아드님이시구나. 그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소식 들었어요. 돌아가셨다고. 네, 얼마 전에요. 그런데 혹시 305호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3년 전에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그 우유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문 앞에 우유 놓아두고 며칠 안 나오시면 꼭 확인하러 오셨거든요. 인철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릿하게 울렸다. 확인하러 오셨다는 게 정확히 어떤. 여인은 잠시 예시를 떠올리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한 번은 할머니가 며칠째 문을 안 여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새벽부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갔죠. 폐렴이 심하게 와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사셨어요. 인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골목 밖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먹먹하게 다가왔다. 여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동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아저씨가 다 챙기셨어요. 우유병 속에 늘 짧은 메모를 넣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부도 묻고 날씨 조심하시라는 말도 적고 어떤 분은 그 쪽지 읽는 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도 하셨어요. 인철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까지 하셨다는 거군요. 그럼요. 처음엔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거니 했지. 근데 몇 년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이 골목에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사이에서는 그 아저씨가 거의 파출소 순찰보다 더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문 앞에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불이 며칠째 꺼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거든요. 인철은 골목 저편, 이제는 낡고 빈집이 많아진 다세대 주택들을 바라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동네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지켜온 무수한 새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 터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껏 아버지를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정없는 가장이었지만 골목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할머니 말고도 그런 분이 더 계셨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더 계셨죠. 저 안쪽 골목에 사시던 영감님도 그렇고 다들 그 우유 아저씨 이야기만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세요. 자제분들이 자주 안 계셔서 어찌 보면 그 아저씨가 자식보다 더 자주 얼굴을 뵀을 거예요. 그 말이 인철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자신과 인규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낯선 이웃들의 새벽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목을대를 타고 올라왔다. 여인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찍은 듯한 단체 사진이었다.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달리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거 몇 해 전 동네 잔치 때 찍은 거예요. 아드님 계신 걸 알았으면
진작 전해드릴 걸 그랬네요. 가져가세요. 인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다른 낯설도록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여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계단을 내려오며 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여인은 여전히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인철은 그 표정에서 아버지가 이 골목에서 얼마나 깊이 사랑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골목 어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버지가 매일 새벽 바라보았을 그 하늘이 그제야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인규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도 와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동생의 이름 옆에는 여전히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인철은 씁쓸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다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저 낡고 을씨년스러워 보이던 동네가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다. 담벼락 하나, 계단 하나에도 아버지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품속의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미소가 이제는 조금씩 눈에 익어가고 있었다. 인철은 장부에 적힌 다음 주소를 확인했다. 골목 안쪽 오래된 대문이 있는 낡은 한옥이었다. 그는 그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남긴 18개의 새벽을 하나씩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차창에 스치는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인규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이 보낸 문자는 여전히 읽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읽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은 쉽게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기차가 한강을 지날 무렵 그는 문득 20살 무렵의 자신을 떠올렸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 아버지는 배웅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대신 터미널까지 따라와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배웅했지만 아버지는 새벽 배달을 이유로 집을 나선 뒤였다. 인규는 그날의 서운함을 20년 가까이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다. 버스에 오르며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혹시나 아버지가 저 멀리서라도 배웅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는 끝내 아무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명절에 내려가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짧고 무미건조했다. 밥은 먹었냐? 차 조심해서 가라. 정도의 인사말이 전부였다. 인규는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왔다. 형은 그나마 배달소 일을 거들며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은 철저히 그 세계 바깥에 있었다. 사업이 처음 실패했을 때 인규는 고향에 내려가 도움을 청할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도와달라는 말을 건넬 자신이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던 밤들을 기억했다. 그렇게 그는 혼자 빚을 떠안은 채 재기를 시도했고 두 번째 실패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인규는 문득 중학교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반에서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 담임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며 저녁이면 집에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늘 새벽에 나가 이른 오후가 되어서야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준비물을 챙겨달라고 부탁할 틈조차 없었다. 그는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를 늘 없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새겼다. 학교 앞 문구점에서 혼자 준비물을 사며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더욱 줄었다. 인규는 도시로 나가 성공하겠다는 막연한 꿈을 품었고 그것이 새벽마다 우유 상자를 나르는 아버지의 삶과는 다른 길이라 믿었다. 그는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었고 동시에 그 삶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도 있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물을 때마다 얼버무리듯 대답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인규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한 번은 친구가 우연히 골목에서 아버지의 자전거를 목격하고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둘러댔던 기억이 있었다.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인규는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고 방 안 공기는 며칠째 환기하지 못한 탓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 걸터 앉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의 문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어 문자를 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형의 진심이 느껴졌다. 인철은 원래 감정을 앞세우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형이 이렇게까지 연락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인규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형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았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고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을 것 같았다.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인규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나 지금 그럴 정신 없어라고 쓰다가 지웠고 알겠어. 생각해 볼게라고 쓰다가도 다시 지웠다. 자판 위에서 몇 번이나 손가락이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형을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골목을 걷고 있었다. 자전거를 끌며 어두운 길을 나아가는 뒷모습. 인규는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골목은 끝없이 이어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어둠을 밝혔다. 저 멀리 아버지의 등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인규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에는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 잠에서 깬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규는 사무실 대신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인파가 바쁘게 오갔지만 그는 그 흐름과는 동떨어진 채 홀로 정지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빚 정리를 위해 배달소를 서둘러 처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어젯밤 꿈에서 본 아버지의 뒷모습이 자꾸만 부딪혔다.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인규야. 문자 봤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챙기셨다는 게 정말이야? 인철의 목소리에는 옅은 안도감이 묻어났다. 응, 정말이야. 직접 이웃분들 만나서 들었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분도 계셨대. 인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창밖의 서울거리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니, 우리한테는 그렇게 무심하셨을까? 우리 어릴 때 운동회도 한 번을 안 오셨잖아.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인철도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왜 정작 가족에게는 그토록 살가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 낯선 이웃들에게는 그토록 세심했던 사람이 어째서 두 아들에게는 무뚝뚝함으로 일관했던 것일까? 인철은 수학이 넘어 동생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서운함을 느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인규야, 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남의 집 안부까지 챙기실 정도로 정이 많은 분이셨다면 우리한테 무심했던 데에도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인규야. 근데 그것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인철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인규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서운함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의 새벽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의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주말에 내려갈게. 나도 좀 봐야겠어. 그게 뭔지. 전화를 끄는 인규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소음 너머로 문득 고향 골목의 새벽 공기가 그리워지는 듯한 낯선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서 어린 자신과 형, 그리고 무뚝뚝한 표정의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동안 원망으로만 채워두었던 그 자리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주말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벌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있었다. 인철은 장부에 적힌 다음 주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골목 안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한옥이었다. 대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이가 빠진 듯 깨져 있었고 처마 밑에는 오래전에 매달아 둔 듯한 빛바랜 풍경 하나가 미동도 없이 걸려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되어 보였다. 인철은 대문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장독대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마루 한쪽에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언제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희미하게 딸랑거렸고 그 소리가 텅 빈 마당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옆집 담장 너머로 인기척을 살폈다. 마침 마당을 쓸던 노인 한 분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어디를 찾으시나요? 저 옆집 살던 어르신을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 우유 배달을 하셨던 서병국이라는 분인데요. 인철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노인의 반응을 살폈다. 노인은 잠시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노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 우유 아저씨 아드님이구려. 그 옆집 노인장은 작년 봄에 돌아가셨소. 자식이 미국에 있다는데 장례식에도 못 왔지. 인철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혹시 그분과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가까우셨나요?
그는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가까웠다마다. 그 노인장이 젊었을 때 열쇠수리 일을 하셨거든. 근데 나이 들어 손이 떨리면서 일을 그만두셨어.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시니 적적해 하셨는데 그 우유 아저씨가 유일하게 말벗이 되어 주셨소.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숨을 골랐다. 노인은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화분을 가리켰다. 시든 국화 몇 송이가 남아 있었다. 저것도 사실 그 우유 아저씨가 가져다 준 거요. 노인장이 젊었을 적에 국화를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가을마다 한 다발씩 놓고 가셨지. 우유병 옆에 국화 한 송이씩 꽂아두고 가신 적도 여러 번이었소. 인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뜨겁게 저려왔다. 아버지가 그렇게 세심하게 사람의 취향까지 기억하고 챙겼다는 사실이 그가 알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다. 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예시를 회상하듯 말을 이었다. 그 노인장, 젊었을 적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열쇠 수리공이었소. 손재주가 좋아서 웬만한 자물쇠는 다 고쳤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손이 떨리고 눈도 침침해지니 하나둘 손님이 끊겼소. 자식들은 진작 외국으로 떠나버렸고 마누라도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남았지. 그때부터 사람이 부쩍 말수가 줄었소. 그런 분에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소. 처음엔 그냥 우유만 놓고 가셨는데 언제부턴가 새벽마다 대문 앞에서 잠깐씩 말을 나누기 시작하셨소. 겨울엔 손 시릴까봐 장갑도 한 켤레 놓고 가시고 여름엔 부채도 가져다 주시고 노인장이 예전에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라디오 하나를 고쳐다 주신 적도 있었소. 인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어린 시절 집에 굴러다니던 낡은 라디오 부품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밤늦게 방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그저 취미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도 누군가를 위한 손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고치고 다듬던 아버지에게 인철은 단 한 번도 무엇을 하시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 무심함이 이제와 새삼 후회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손끝에서 완성되었을 그 라디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방 안에서 낡은 노래를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다. 그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그 노인의 유품이 어디로 갔는지도 수소문해보리라 다짐했다. 그 노인장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소. 우유 아저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내 인생에서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라고.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면 그 우유 아저씨도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소. 평소에는 말수가 적어서 인사말 몇 마디가 전부였는데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에도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었단 말이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자식들 전화 한 통 기다리는 게 낙인데 그 우유 아저씨가 매일 새벽 얼굴 비추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집 마당에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인철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말 결국 전하지 못했소. 우유 아저씨가 먼저 가셨으니 대신 아드님이 들으셨으니 이제라도 아버님께 전해드리는 셈 치시구려. 노인의 눈가에도 어느새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인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골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고도 벅찼다. 그는 잠시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골목 담장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우유병 속에 쪽지를 남겼는지, 왜 국화꽃을 챙겼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듯했다. 말로 다정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인철은 배달소로 돌아와 장부를 다시 펼쳤다. 18개의 주소 중 이제 겨우 2곳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남은 16개의 주소가 그의 눈앞에 아득하게 펼쳐졌다. 그는 손끝으로 장부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아버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이 일을 홀로 감당해왔을지 새삼 헤아려 보았다. 그는 문득 이 모든 이야기를 인규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버지의 새벽이 너무나 크고 깊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인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동생이 받았다. 형, 나 주말에 내려가려고.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그 305호 할머니 얘기 진짜 다 사실이야?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분 얘기도 들었어. 열쇠 수리 일하시던 영감님이었는데 인철은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전했다. 국화꽃 이야기, 낡은 라디오를 고쳐다 준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말까지.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인규는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어느새 어린 시절, 손재주 좋았던 아버지가 부러진 장난감을 고쳐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로만 여겼었다. 형,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남한테 다정하신 분이 왜 우리한테는. 인규의 목소리가 끝을 맺지 못하고 흐려졌다. 전화기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도 몰라. 근데 인규야, 어쩌면 그 답도 이 골목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우리 같이 찾아보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인규는 서울의 텅 빈 원룸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라디오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국화꽃 한 송이가 자꾸만 겹쳐 떠올랐다. 이윽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고맙다, 인규야. 고맙긴. 아버지 얘기잖아. 당연히 들어야지. 전화를 끄는 인철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배달소 앞 낡은 평상에 걸터 앉아 그는 아버지가 매일 이 시간쯤 하루를 마무리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걸었던 그 길 위로 이제는 두 아들의 발걸음이 함께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인규는 예정보다 일찍 고향에 도착했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린 그는 잠시 낯선 기분에 사로잡혔다. 몇 년 만에 밟아보는 고향 땅이었다. 거리는 낮이 익으면서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새로 생긴 편의점과 문을 닫은 가게들이 뒤섞여 세월의 흐름을 실감케 했다. 배달소 앞에 도착하자 인철이 이미 문을 열어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제는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례식 이후 며칠 만이었지만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 있었다. 배달소 안에서는 여전히 옅은 우유 냄새가 풍겼고 열어둔 창문 틈으로 아침 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왔다. 왔어? 응.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인철은 상자 속에서 장부를 꺼내 인규에게 건넸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배달 구역 명단이야. 지금까지 2곳 확인했고 오늘은 같이 나머지를 돌아보려고. 인규는 장부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손글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필체는 투박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헛기침을 했다. 어디부터 갈 건데? 저기, 저 안쪽 골목, 꽃집이 하나 있었대. 아버지가 자주 들르셨다더라고. 인철은 장부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답했다. 종이 위에는 꽃집 이름과 함께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배달소를 나섰다. 오랜만에 함께 걷는 골목길이었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형제가 나란히 걸어본 기억이 많지 않았다. 인규는 문득 그 사실을 깨닫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아침 햇살이 골목 담벼락 위로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형, 기억나? 우리 어릴 때 이 골목에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던 거 기억나지? 너 그때 무릎 깨져서 엉엉 울었잖아. 그때 아버지가 업어다 주셨었나? 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때 아버지는 배달 나가고 안 계셨어. 어머니가 업어주셨지. 인규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다. 그러네. 항상 그랬지. 골목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은 꽃집이 눈에 들어왔다.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다양한 꽃들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인규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진열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형,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 아버지가 국화 한 다발 사오셨잖아. 인철도 그 기억을 떠올렸다. 기억나. 그때도 별 말씀 없으셨지. 그냥 꽃만 놓고 가셨어. 나는 그게 참 서운했었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규는 말끝을 흐렸다. 어쩌면 우리가 못 본 데서 우셨을 수도 있지. 인철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인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는 더욱 말수가 줄었다. 그때는 그것이 무심함으로만 보였지만 지금 이 골목을 걸으며 알게 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쩌면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의 서투른 슬픔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마음을 추스르고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며 울렸고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인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이 근처에서 우유 배달을 하셨던 서병국이라는 분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꽃집에 자주 들르셨다고 들어서요. 그는 여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여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아, 우유 아저씨. 그럼요. 저희 단골이셨죠. 소식은 들었어요. 안타깝게 되셨다고요.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혹시 아버지가 여기서 어떤 걸 주로 사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다. 주로 국화나 코스모스처럼 소박한 꽃들을 사가셨어요. 화려한 꽃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서요. 근데 재밌는 게 항상 꽃 한 송이씩만 따로 포장해달라고 하셨어요. 다발이 아니라 한 송이씩요. 여인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듯 손끝으로 계산대를 가볍게 두드렸다. 인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한 송이씩요? 왜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여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저도 처음엔 이상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발로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라 한 송이씩 슬쩍 놓고 오는 게 낫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해요. 꽃집 안에 향긋한 꽃내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인철과 인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에 같은 감정이 차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인은 계산대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거 아저씨가 몇 년 전에 여기 두고 가신 거예요.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그녀는 수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인철이 수첩을 받아 펼쳐보니 그 안에는 꽃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303호 할머니, 국화 좋아함, 큰딸 기일마다 우울해하심, 2층 영감님, 카네이션 싫어함. 아내가 생전에 카네이션 알레르기 있었다. 함과 같은 문장들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름과 사연은 계속 이어졌다. 골목 끝집 아저씨. 매년 아들 생일에 유독 술을 많이 드심. 연립주택 3층. 손주 사진 자랑하시니 꼭 여쭤볼 것 같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인철은 그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인규도 수첩을 넘겨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더 큰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인규,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그가 두 번째 사업에 실패했던 즈음이었다. 형, 이거 봐. 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철도 그 문장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것을 말로 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여인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인규는 수첩을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리며 동시에 아버지 역시 먼저 다가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던 부자였던 것이다. 꽃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골목을 걸었다. 늦가을 햇살이 골목 담장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낙엽 몇 장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인규가 먼저 침묵을 깼다. 형, 나 솔직히 아직도 아버지가 밉기도 해. 근데 동시에 자꾸 눈물이 나. 인철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나도 그래. 근데 인규야, 우리 계속 찾아보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러셨는지. 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소매로 훔쳤다. 오랜만에 형제가 나란히 흘리는 눈물이었다. 어릴 적에는 서로 다투기만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그리움과 같은 후회를 나누고 있었다. 형,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우리 이 배달소 정말 정리할 거야? 인철은 잠시 대답을 미루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아버지를 좀 더 알고 싶어. 인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장부에 적힌 오래된 이발소였다. 골목은 계속 이어졌고 그 끝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또 다른 새벽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이발소는 골목 초입. 낡은 삼색등이 힘없이 돌아가는 곳에 있었다. 유리문에는 오래된 스티커들이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헤어 토닉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끗한 머리의 이발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는 인철과 인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눈을 크게 떴다. 자네들 병국이 아들들이구먼. 얼굴이 똑 닮았어.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을 기다렸다. 인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아버지를 잘 아셨나요? 잘 알다마다.
이 골목에서 4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병국이가 여기서 머리를 깎기 시작한 게 자네들 태어나기도 전이야. 이발사는 두 사람을 낡은 의자에 앉히고는 마치 오랜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네 아버지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젊었을 적엔 동네에서 제일 말 많고 웃음 많은 사람이었지. 노래도 곧잘 부르고 잔치마다 흥을 돋우던 사람이었어. 결혼식 피로연에서 축가를 부르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웃음바다가 됐었지. 그때의 병국이를 아는 사람은 이 골목에 몇 안 남았을 거야. 이발사는 옛 기억이 그리운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인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뵌 적이 없는데요. 인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굳은 표정의 짧은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한때 동네 잔치에 흥을 돋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발사는 가위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자네들 큰누나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이발소 안의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큰누나요? 저희는 형제만 있었는데요. 인철과 인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같은 의문을 나누었다. 이발사는 잠시 망설이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들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어. 이름이 정이었나 그럴 거야. 병국이 부부가 결혼하고 며칠 뒤에 낳은 첫째였지. 근데 그 아이가 5살 때 열병을 앓다가 하늘로 갔어. 그때 병원 갈 형편이 안 됐거든. 병국이가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시작한 것도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야. 인철과 인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이발사는 낡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먼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가 아마 6월 말이었을 거야. 정희가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사흘을 앓았어. 병국이 부부는 그때 막 결혼해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손에 쥔 돈이 없었어. 근처 병원까지 갈 차비도 없어서 결국 이웃집에서 빌린 돈으로 늦게서야 병원을 갔지. 근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지. 이발사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이야기를 왜 아무도 저희한테. 인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자네들 부모가 입을 다물었으니까.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어. 병국이 그러니까 자네들 어머니도 몇 해 동안 정희 방 근처도 못 갔다더군. 병국이는 그날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웃음도 줄고 말수도 줄고 자기 손으로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녔던 거야. 그러다 몇 년 뒤에 자네 형이 태어났지. 다들 병국이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그러지 못했어. 자식을 또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정을 주면 줄수록 잃었을 때 아플까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지. 인철이 자네가 태어났을 때도 병국이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 근데 정작 아이 얼굴을 보고 나서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다지. 이발사는 가위질을 다시 시작하며 조용히 말을 맺었다. 인규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옆에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앞에 그동안 원망해왔던 아버지의 무뚝뚝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무뚝뚝함 뒤에 이렇게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발소 바닥에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살아왔는지를 절감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남의 집을 그렇게 챙기신 거예요?
인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이발소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토록 오랜 세월 짊어져온 무게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 애썼다. 이발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언젠가 술 한 잔 걸치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세상을 떠나는지 알았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 옆에 있는 사람들 사정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자기 자식은 지키지 못했지만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지. 이발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옛벗을 그리워하듯 천천히 눈을 떴다. 인철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장부에 적혀있던 그 수많은 메모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향한 그리움이 다른 이들에게로 향한 흔적이었던 것이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이발소 안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근데 왜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인규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채 낮게 갈라져 있었다. 이발사는 두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그건 아마 자네들한테는 그런 슬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야.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아픈 건 나 혼자 짊어지고 자식들한테는 그저 무탈하게만 살길 바라는 거니까. 병국이가 가끔 여기 앉아서 머리 깎을 때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어. 마치 그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게 정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지.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가 살아있었으면 몇 살이었을지. 아마 매년 헤아렸을 거야. 이발사는 잠시 가위를 내려놓고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의 병국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인철은 그 말을 들으며 이발소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흠집이 가득했고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문득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얼마나 많은 새벽마다 아버지가 이 자리에 앉아 보이지 않는 딸의 얼굴을 그리워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이발소를 나선 두 사람은 한참을 골목 어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인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과 그리움을 느꼈다. 인철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형, 우리 정희 누나 산소는 어디 있는지 알아? 인철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 근데 찾아봐야겠지. 이제라도.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규는 문득 어릴 적 다락방에서 보았던,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 늘 그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것 같았다. 형, 다락방에 어머니 상자 있잖아. 거기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인철의 눈이 커졌다. 그러고 보니 나도 기억나.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는데 그날 저녁 그들은 어머니의 오래된 유품 상자를 뒤져서라도 누나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두 형제는 나란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어색하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곧장 다락방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다락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무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좁은 공간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인철이 낡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손전등을 비추자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기억하던 바로 그 상자였다. 저기 있다. 인규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다. 뚜껑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새기 바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낡은 나무는 이미 사가 힘을 주자 쉽게 열렸다.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 갇혀있던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옷가지 몇 벌과 작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색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작은 옷가지에서는 여전히 옅은 장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흔적이었다. 인철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함께 예쁜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정의, 4살이라고 적혀 있었다. 잉크는 세월의 발에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필체만은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 아이가... 인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이목구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시간을 거슬러 그 아이를 만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누나야. 다락방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사진 위로 옅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존재조차 몰랐던 누나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인철은 그 사진에서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젊은 날의 아버지는 이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가에는 지금의 아버지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인규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누나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인규는 상자를 더 뒤지던 중 작은 헝겊,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인형이었다. 이건 아마 누나가 가지고 놀던 인형인가 봐. 그는 인형을 가만히 쓸어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인형의 눈 한쪽은 실이 풀려 떨어질 듯했지만 그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상자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인규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몇몇 페이지는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주 이 일기장을 펼쳐보았을지 짐작이 가는 흔적이었다. 정희가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정희의 산소에 들렀다가 배달을 나간다. 우유 배달을 시작한 것도 새벽마다 정희를 보러 갈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섰던 그 길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딸을 향한 그리움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인철은 문득 아버지가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지 헤아려 보았다. 어쩌면 매일 새벽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골목을 돌았을지도 모른다. 일기장을 계속 넘기던 인규의 손끝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다. 종이 모서리가 유독 달아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그 페이지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쳐보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인철이가 태어났다. 남편은 병실 밖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안았을 때는 무서운 듯 손을 떨며 금방 내려놓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인규가 태어난 날
남편은 산부인과 복도에서 담배를 몇 갑이나 태웠다고 한다. 간호사가 걱정할 정도였다고. 그이는 이제 더는 정을 붙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군다.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이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일기장을 손에 쥔 채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아버지를 향해 품어왔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뒤늦은 이해와 사무치는 미안함이 차올랐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형이 옆에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인철도 동생 곁에 앉아 함께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어머니의 글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남들 앞에서는 무뚝뚝했지만 집 안에서 홀로 눈물 짓던 아버지의 모습도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늘 애틋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도 남편은 잠든 인철이 이마를 한참 쓰다듬다가 방을 나갔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게 아니라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다. 인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가 새벽 배달을 마치고 몰래 학교 담장 너머로 입학식을 지켜보았다는 기록도 있었다. 남편은 정작 교문 앞까지는 가지 못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대신 멀리서 지켜보다가 인규가 교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인규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그는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고만 생각하며 서운해했었다. 어린 마음에 친구들 아버지는 다들 교문 앞에 서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만 보이지 않아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멀찍이 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인철은 그 문장을 읽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몸이 아파 열이 오르던 밤, 잠결에 누군가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을 느꼈던 기억. 그때는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버지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형제는 밤이 깊도록 다락방에 앉아 일기장을 읽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락방 벽에 길게 늘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아버지의 삶을 되짚어 나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은 그 순간 완전히 다락방 안의 시간에 몰입해 있었다. 상자 맨 밑바닥에서는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겉면에는 정이 잠든 곳이라는 글씨와 함께 낯선 지명이 적혀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작은 나무 십자가 모형이 함께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손수 깎아 만든 듯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내일 가보자. 누나한테. 인규가 조용히 말했다. 인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 아팠다. 자신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 어둠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고 두 형제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자정이 넘은 시각 골목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두 형제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인규가 낮게 중얼거렸다. 형, 우리 진작 이렇게 얘기 좀 나눌걸. 인철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다.
어둠 속에서 두 형제의 숨소리가 오랜만에 같은 방 안에서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두 형제는 지도를 따라 산소를 찾아 나섰다. 도심을 벗어나 1시간 남짓 차를 달리자 나지막한 야산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산 초입, 오래된 소나무 아래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낙엽이 두텁게 쌓인 산길을 오르며 인규는 손에 쥔 지도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여기쯤인 것 같은데. 길은 뚜렷하지 않았고 군데군데 잡목이 우거져 걸음을 늦춰야 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에 옅게 깔려 있어 두 사람의 숨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인철은 앞서 걸으며 나뭇가지를 헤치고 동생이 지나갈 길을 터주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이윽고 작은 봉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세월에 깎여 낮아진 봉분 앞에는 놀랍게도 아직 시들지 않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흔적이었다. 봉분 옆에는 작은 비석 대신 납작한 돌 하나에 정이라는 두 글자만이 조촐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두 형제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었다. 인철과 인규는 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존재조차 몰랐던 누나 앞에서 두 사람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침묵했다. 바람이 산자락을 스치며 낙엽 몇 장을 봉분 위로 흩날렸다. 저 멀리서 이름 모를 산새한 마리가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두 형제는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봉분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인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게 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존재도 몰랐어. 근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는 봉분 앞에 흙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인규는 봉분 앞에 놓인 흙을 가만히 쓸어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천천히 꺼내놓았다. 인규는 봉분 앞에 흙을 가만히 쓸어보며 마치 그 아래 잠든 누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인철도 눈시울을 붉히며 봉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정희 누나, 우리가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는 우리도 알 것 같아. 누나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 있었던 거겠지. 그는 봉분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해가 조금씩 높이 떠오르며 봉분 위로 따스한 빛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산 아래로 골목의 지붕들이 드문드문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가 이 길을 얼마나 자주 오갔을지, 새벽마다 배달을 마치고 이곳까지 걸음을 옮겼을지 짐작이 갔다. 인철은 문득 아버지의 자전거, 바퀴 자국이 이 산길 어딘가에도 새겨져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형, 아버지 장부에 이 산소 얘기는 없었잖아. 근데 왜 국화가 이렇게 싱싱해? 인철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다녀가셨을 거야. 몸이 편찮으셨는데도. 그 말에 인규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은 늘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득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뵈었던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병세가 좋지 않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아버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산길을 다시 오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걸음을 따라 리듬을 맞추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두 형제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 아버지에 대한 각자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산길을 걷는 내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형, 나 배달소 정리하자는 말 취소할게. 인규는 결심이 선 듯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철이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자갈 하나를 내려놓으며 동생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걸었던 그 길. 그냥 사라지게 두고 싶지 않아. 빚은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건 지켜야 할 것 같아. 인규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인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근데 너 혼자 짐 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짐이 아니야. 형, 이제는 나도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정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자 기둥에는 오래전 누군가 새겨놓은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인규가 문득 물었다. 근데 형, 우리가 이 배달소를 계속하면 그 18집 어르신들도 계속 챙겨야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인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남긴 장부가 있잖아. 거기 다 적혀 있어. 누가 뭘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받으면 돼. 근데 형은 회사 일 있잖아. 나야 지금 마땅히 할 일도 없으니까 시간이 되지만. 인철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다. 회사는 당분간 새벽 시간 조정해달라고 얘기해 볼게. 어차피 나도 이제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우리 둘이 나눠서 하면 되지. 너는 앞쪽 골목, 나는 뒤쪽 골목. 그럼 빚은 어떻게 하고. 나 지금 갚아야 할 돈이 한둘이 아닌데. 인철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그건 나도 같이 고민해 볼게.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필요하면 이 집 담보로라도 도와줄 테니까 혼자 짊어지지 마. 이제 우리는 같이 짊어지는 거야. 인규는 형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몇 년간 홀로 감당해왔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나눠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형. 인규는 형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순간 오랜만에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도시에서 쫓기듯 살아왔던 지난 시간과는 다른 뿌리내릴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었다. 실패를 거듭하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배달소에 들러 아버지의 자전거를 꺼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슨 부분도 있었지만 페달은 여전히 돌아갔다. 짐바지에는 아직도 우유 상자가 낡은 끈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인철이 자전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새벽 4시. 인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전거에 올라탔다. 낯설고도 익숙한 감각이었다. 안장은 오래 사용해 반질반질했고 핸들을 쥔 손끝에서 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페달을 몇 번 밟아보며 골목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보았을 그 풍경이 이제는 그의 눈에도 다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철은 동생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웃음을 지었다. 너 자전거도 잘 못타더니 그새 늘었네. 형이 뒤에서 잡아줬잖아. 어릴 때. 인규가 페달을 밟으며 대꾸했다. 인철은 그 말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골목 한복판에서 넘어질 듯 휘청이던 동생의 자전거 뒤를 붙잡고 함께 뛰던 여름날. 그때는 그것이 그저 흔한 형제의 놀이였을 뿐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골목에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낡은 배달소 간판 위로 붉은 빛이 은은하게 물들었다. 인규는 자전거에서 내려 짐바지에 우유 상자를 매만졌다. 상자 모서리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감촉을 가만히 느끼며 내일 새벽이 오기를 처음으로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일 새벽 두 형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었다. 늦가을 새벽의 정적이 방 안가득 내려앉아 있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인철은 눈을 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50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옷을 갈아입었다. 옆방에서는 이미 인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생 늦잠을 즐기던 인규가 이렇게 스스로 일어난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배달소 앞에서 만난 두 형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옅게 웃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어딘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다. 밤새 내린 이슬로 골목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새벽 냄새가 감돌았다. 저 멀리서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인철이 우유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하던 대로 할게. 너는 옆에서 잘 보고 따라와. 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짐바지에 우유 상자를 실었다. 손끝이 시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자전거 2대에 나눠 우유를 싣고 어두운 골목으로 나섰다. 찬 새벽 공기가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인철은 익숙하게 페달을 밟으며 앞서 나갔고 인규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드문드문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담벼락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자전거 바퀴가 자갈길 위를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골목의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집은 305호 할머니가 살던 다세대 주택 근처 새로 이사온 노부부의 집이었다. 인철이 우유병을 문 앞에 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드려야 해. 그는 상자에서 저지방 우유를 꺼내 조심스럽게 자리를 바꿔놓았다. 인규는 그 말을 들으며 새삼 감탄했다. 형이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형, 언제 이런 걸 다 외웠어? 그는 형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 동안 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화해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형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 동안 형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왔는지를 새삼 실감했다. 장부 보면서 하나씩 익혔지. 아직 다는 못 외웠어. 근데 하다 보면 늘겠지. 인철은 자전거 페달을 다시 밟으며 다음 골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이 문득 아버지의 예전 모습과 겹쳐 보여. 인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바퀴 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이며 골목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돌며 차례로 우유를 배달했다. 국화꽃을 좋아하시던 노인의 집 앞에서는 인규가 조심스럽게 국화 한 송이를 우유병 옆에 놓았다. 꽃집 수첩에서 본 대로였다. 그는 그 소박한 행동 하나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인철이 옆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잘했어. 그렇게 하나씩 놓으면 돼. 다음 집은 몸이 편찮으신 할아버지가 홀로 지내는 곳이었다. 장부에는 아침마다 창문 커튼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인규가 우유를 놓고 잠시 걸음을 멈춰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커튼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는 안심한 듯 다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문득 이 작은 확인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형,
이렇게 매일 확인하는 거야? 인규가 자전거에 몸을 기댄 채 물었다. 응. 아버지가 그러셨대. 커튼이 안 열려 있으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꼭 벨을 눌러서 확인하셨다더라. 인철은 다음 골목으로 자전거를 돌리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문득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책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지 실감했다. 아버지는 39년간 단 하루도 이 확인을 거르지 않았을 것이다. 열쇠 수리공이었던 노인이 살던 한옥 앞을 지날 때는 두 사람 모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비록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음만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인철은 그 집 대문 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언젠가 저 집도 새 주인이 오겠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 골목을 돌 거야. 배달을 돌던 중 한 집에서 문이 열리며 나이 지긋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인철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웃이었다. 어머, 아드님들이 직접 배달을 다니시네요. 여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새벽 대바람부터 나선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인철이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네, 저희가 이어받기로 했어요. 그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며 자전거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아저씨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녀는 손끝으로 눈가를 지그시 누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두 형제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인규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저희 아버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저희가 그 아저씨한테 늘 받기만 했죠. 이 골목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여인은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들고 나왔다. 이거 드시고 가세요. 새벽 바람이 차잖아요. 두 형제는 얼떨결에 잔을 받아들고 여인의 마당 한켠에 서서 잠시 몸을 녹였다. 여인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아들들이 이 길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다. 이 골목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우유 아저씨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아드님들이 그 마음을 이어받으신다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네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 한 방울이 아침 햇살에 잠시 반짝였다. 골목 어귀에 아침 햇살이 완연히 퍼져가고 있었다. 두 형제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골목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하늘 끝자락이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골목 담벼락 위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마지막 배달지를 향해 페달을 밟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보다 오히려 어떤 충만함이 서려 있었다. 마지막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계단을 오르며 인규는 숨이 조금 가빠졌지만 이상하게도 힘든 줄을 몰랐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39년간 이 언덕을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을지 헤아려 보았다. 무릎이 성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평상이 눈에 들어왔다. 인철은 그 평상을 보며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저기, 저 평상. 아버지가 여기서 잠깐씩 쉬셨을 것 같아. 인규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상에 손을 얹어보았다. 나무 표면은 오랜 세월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걸터앉아 숨을 골랐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골목의 지붕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매일 이 자리에서 내려다보았을 풍경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인규가 문득 입을 열었다. 형, 나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인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라도 이 길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동트는 하늘 아래. 두 형제는 나란히 자전거를 세우고 배달소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낡고 빛바랜 간판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인철이 간판을 손으로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할게요.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아침 새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새벽길 우유 배달소의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페인트는 새로 덧칠되어 있었다. 인철과 인규는 이제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자전거를 끌고 골목을 나섰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배달길도 이제는 몸에 완전히 익어 어느 집 대문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골목 모퉁이가 미끄러운 집까지 훤히 꿰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두 형제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가끔은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다. 인규는 배달소 한쪽에 작은 사무 공간을 마련해 낮에는 인터넷으로 지역 특산 유제품을 소개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사업 실패로 잃었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이 미미했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크게 벌어 빨리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 이 골목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는 이따금 예전 사업 동료들에게서 연락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화려한 성공담을 듣고도 예전처럼 조바심을 느끼지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인철도 회사와 배달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다. 회사에서는 새벽 배송 업무와 겹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동료들도 그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다. 그는 가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한 번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하나가 물었다. 선배님은 왜 그렇게 새벽마다 그 일을 계속하세요? 힘드시지 않아요? 인철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힘들긴 한데 그 시간에 사람 얼굴 하나 더 보고 안부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 그 대답에 후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인철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진심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부를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 옆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둘 더해지고 있었다. 인철의 글씨체로 적힌 메모들이었다. 언덕 위 할머니, 요즘 기침이 잦으심, 병원 모셔다 드릴 것, 꽃집 아주머니. 다음 주 생신과 같은 문장들이 아버지의 손글씨 옆에 나란히 쌓여갔다. 어느 날은 인규가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기도 했다. 303호 할머니, 요즘 웃음이 많아지심. 다행이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과의 인연도 하나둘 쌓여갔다. 305호에 새로 입주한 젊은 부부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두 형제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부부의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인규는 장부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했다. 305호 아기, 분유 배달 문혜 씨 안내할 것. 아버지가 남긴 전통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골목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계절이었다. 어느 늦가을 새벽
두 형제는 여느 때처럼 배달을 마치고 배달소 앞 평상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계절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소박한 계획들이었다. 이제 두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어 있었다. 평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조용히 흩어졌다. 이제 두 형제는 서로의 삶을 함께 헤아리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지나간 계절 동안 나눈 수많은 대화들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씩 허물어왔다. 인규가 문득 물었다. 형,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이 골목을 기억할까?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형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얼굴들을 그려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인철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길 바라야지.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게 이 골목이랑 이 사람들이잖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걸 남길 수 있으면 좋겠어. 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쩌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뚝뚝했던 것도 결국은 이 골목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말로는 못하셨지만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지. 인규는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인철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근데 이제 우리는 말로도 몸으로도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다른 점이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나는 요즘 우리 딸한테 저녁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 별거 아닌 것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르듯 나지막이 웃었다. 인규는 형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형 애기 낳으면 나도 삼촌 노릇 제대로 해야지. 새벽 배달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골목 이야기도 다 들려주고. 두 사람은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골목 곳곳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낯익은 얼굴이 된 이웃들이 문을 열고 우유병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305호 할머니를 대신해 이사온 젊은 부부가 손을 흔들었고 언덕 위 노부부는 창문 너머로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 소소한 아침 풍경 속에 아버지의 39년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두 형제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오늘 하루도 이 골목의 새벽이 무사히 지나갔음에 조용히 감사했다. 문득 인철이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꽃집에서 받았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다. 그는 그것을 배달소 벽, 낡은 달력 옆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도 하나 마련해 정의 사진도 함께 걸어두었다. 이제 그 두 장의 사진은 배달소를 드나드는 모든 이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었다. 아버지, 저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인규도 그 옆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그리움을 느꼈다. 그 그리움은 이제 두 형제를 하나로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지난 겨울 정희 누나의 산소에 다시 다녀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두 형제는 처음으로 누나의 목까지 함께 국화를 놓고 왔었다. 이제 그 산소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슬픔이 아니라 두 형제가 함께 돌보는 또 하나의 소중한 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두 형제는 매일 새벽 4시 어김없이 골목을 나섰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그들도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국화 한 송이를 문 앞에 놓고 낡은 장부에 새로운 이야기를 채워나갔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지만 이 작은 골목의 새벽만은 변하지 않는 다정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변하지 않는 새벽이야말로 아버지가 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점심시간 회의실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 인철은 회사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사람 사는 게 별거 없다고. 그냥 옆 사람 안부 한번 물어봐 주는 게 전부라고.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인규 역시 온라인 판매를 하며 만나는 손님들에게 종종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늦가을 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 형제의 그림자가 새벽빛 속에서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갈라진 두 개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위에서 형제는 이제 하나의 발걸음으로 함께 걷고 있었다. 새벽 4시. 그 조용한 시간은 더 이상 외로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대를 이어 전해지는 다정함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골목을 따뜻하게 밝혀줄 것이었다.